네, 2주에 한 번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월요일의 플랜 B. 우리 사회 주요 이슈들, 기성정당이 아니라 젊고 진보적인 정당의 새로운 정책들, 이른바 플랜 B는 없겠는지 함께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위원장, 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표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나.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동안의 녹색당이나 미래당의 참신한 정책 제안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참 좋다. 근데 힘이 없어서 안타깝다. 뭐 그랬었는데 오늘 다룰 주제가 국회의원 정수 문제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요청을 했고, 네. 10% 늘리자. 네. 예. 한국당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당과 이제 민주당이 반대를 표하고 있어서 좀 패스트트랙 안건이 올라간 만큼 여러 국회 안에 진통들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적절한 시기에 이 의제를 얘기할 수 있어 기뻐요. 네. 그러니까 녹색당도 미래당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한다? 그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10%로 부족해요. 네, 근데 이게 국회의원 그 의원수 확대 이렇게만 보면은 국민들이 지금 국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런 국회의원들을 더 늘린단 말이 하면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단순히 국회의원 정수 확대로만 나온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나온 얘기예요. 예. 현행법상 국회의원 그 선거 때 지역구 국회의원 1명, 그다음에 정당 득표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지하는 정당을 뽑아서 2표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바뀌는 법으로는 지역구에서 만약에 1등 되면 2, 3, 4등 했던 그런 후보들은 다 사표가 되는데 그렇죠. 그 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태워서 반영을 시킨다.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논의 속에서 의원수 확대가 지금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이 어떻게 배지를 달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닐 수 있을까? 저는 그게 희귀함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은 인구 수에 비례해서 보면 국회의원 수가 OECD 평균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희귀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특별하고 대단하고.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흔한 것이라면 우리 예전에 바나나 수입하기 전에는 바나나가 비쌌단 말이에요. 먹기 힘들었어요. 근데 수입을 많이 하니까 바나나가 가격이 싼 과일이 됐잖아요. 그것만큼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면 그렇게 배지 달고 고개 빳빳이 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OECD 국가 평균치에 저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500명은 넘게 500명 이상으로 늘려야 돼. 한 570명 정도. 근데 한국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10% 정도는 너무 당연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OECD 평균 지금 국회의원 수 보면 10만 명 중에 1명 정도예요. 인구수 대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7만 명당 거의 1명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나라 규모로 보면 지금 뭐 독일, 스페인, 영국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12만 명에서 1명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좀 맞게 한다 하면은 우리나라도 12만 명에서 1명씩 한다 하면은 400명 정도로 볼 수 있고 400에서 500.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로 봐도 1948년 재헌국회 당시 그때 인구가 2천만 명 조금 넘었어요. 그때 국회의원 수가 20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5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인구수 대비로만 봐도 엄청 적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로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 네. 그리고 선거제 개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국회의원을 숫자를 늘려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어떤 정도가 더 적당하다고 보세요? 뭐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1대1에서 1대 1.2 정도로 논의가 되는데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안은 사실 훨씬 많이 그것에 못 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는 조금 반보 정도 앞으로 나간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패스트트랙은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선생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의원 정수 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이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현행 존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내주기 싫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 수를 늘리자고 정의당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회의원 전체 국회에 쏟는 세비를 동결시키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결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월급 받으면서 그
의안을 안건을 발의하거나 그걸 관련해서 회의를 하거나 뭐 혹은 뭐 특별 활동비를 하거나 할 때마다 각각 회의비도 또 따로 받고 활동비도 따로 받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 특권 같은 거를 없애기만 해도 녹색당이 그 확인을 해보니까 80여 명 정도 현재 세비에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수도 늘어나고 국회의원이 조금 덜 특별한 것이 되고 그다음 특권도 낮출 수 있고 국민들한테는 좀 꽉 먹고 알 먹기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까 OECD 국가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OECD 국가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 그거랑 비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저 북유럽 국가들은 보면 국회의원 2명이 비서관 1명을 같이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게 또 가능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의원 1명당 지금 보좌관이 인턴 합해서 9명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당 정치가 부재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청년기본법이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그때 당시 새누리당 이 1호 법안으로 됐었는데 민주당에서도 내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각 그 의원별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랑 다름없죠. 네. 그럼 같은 정당인데 의원별로 낸다는 게 얼마나 많은 인력 손실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당 그런 연구소에서 발의를 한다면 그거에 맞는 의원한테 매칭해주면 이게 그렇게 많은 보좌관도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했던 듯이 300석으로 지금 한 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역구가 축소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많은 그런 시, 군구,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은 그 지역에서 대표 1명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이런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원 수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네, 너무 찬성하는 바이고요. 특권 문제까지죠. 네, 그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렇게 보좌관 수를 줄일 수 있냐 보면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그래요. 내년에 한국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고 뭐 5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다 보겠냐는 거예요. 그 예산 자체를.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을 좀 살펴보면 독일은 하원만 598명, 프랑스 하원만 577명, 영국 하원 650명으로 한국보다 많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 합계가 1000명에 육박합니다. 한국은 고작 300명이 이 예산을 다 보려고 하니 GDP 11위에서 13위 왔다 갔다 하는 한 국가 예산을 보려고 하니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그걸 보좌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9명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고 보좌관을 줄인다면 특권도 줄이고 일도 제대로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네. 서로 견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권에서 또 말하고 싶은 게 그 본회의 출석이 국회의원한테는 거의 당연한 것, 회사원들한테는 출퇴근이 당연하듯이 한 건데 이번 20대 국회에 보면은 출석률 55%래요. 그리고 가장 그 결석 많이 한 무단 결석 많이 한 의원 20명을 상위 조사했더니 탑 20위 중에서 17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한 의원이 서청원 의원인데 그 84회 중에서 지금 절반 가까이 그 결석을 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대학교나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고도 연봉 1억 5천이 따박따박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한 9인 보좌진 중에 4급 보좌관이 2명이거든요. 예. 이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8급 비서관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 비서관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하면 303억 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60명을 국회의원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 활동비, 왜 월급을 받으면서 똑같이 입법 활동비를 받냐는 거죠. 입법 활동비 줄이면 이게 113억. 그다음에 특별 활동비라고 또 따로 있는데 여기 회의 출석비 28억 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줄이면 98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이런 제안도 했죠. 국회의원의 세비를 아예 그 최저임금의 5배로 딱 묶어놓자.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로 결정하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국회의원이 자기들 세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정당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얘기해봐야 돼요. 사실 세비동결이나 국회의원 임금 삭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 시민단체에서 여러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된다라고 설득을 했었는데 받은 정당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게 바로 지금 정당들의 태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서도 반대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곧 국민들의 특권을 높이는 것이고 권리를 높이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하는 이 시민들의 이해, 자각 같은 게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지금 여기서 의원 수를 축소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270명으로 줄이자. 네, 그렇죠. 그래서 시대 퇴행적인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의원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받는 연봉, 세비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뒤에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맞죠. 그냥 국회의원 수 늘립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해요. 네. 뭐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줄이고 그거면 나중에 자기들끼리 또 늘릴 걸 뭘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답해 보세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안 싸우고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추가로 도입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안에서도 평가 제도를 다시 만든다던가 뭐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질적 평가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뭐 마련을 해 놓는다던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들이 정말 소수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점점 더 공고하게 벽이 쌓여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등장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것과 더불어서 고쳐져야 되는 것이 의원 정수나 뭐 선거제도 개혁뿐만이 아니라 정당법 자체도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뭐 녹색당이나 우리미래당이 원내로 진출하기 힘든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비례대표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못하게 한다는 것들, 뭐 그게 독소 조항으로 있다든지, 뭐 아니면 기탁금 제도라든지 다양한 이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서 이 법 안에 다른 신진 세력들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독소 조항을 만든 거거든요. 이 성벽을 공고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신지혜 공동위원장은 거듭거듭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특권이다. 숫자를 늘리면 특권이 줄어든다라고 네. 하는데 300명을 예를 들어 3만 명으로 늘리면 특권이 확 줄겠죠. 근데 그쵸. 300에서 400으로 늘린다고 특권이 주느냐? 400명이 또 자기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똘똘 뭉치면 어떡하느냐? 그쵸. 이런 얘기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전제로 깔아둬야 되는 것이 바로 전체 세비의 총량입니다. 전체 세비의 총량을 묶어두고 거기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당연히 한 국회의원들에게 가는 세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조삼모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 국민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국회의원들에게 가는 월급, 특권 반으로 깎자. 네.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국회의원을 더 뽑자. 세금 더 내지 않아도 일하는 일꾼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설득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 설득이 좀 힘든 게 저런 세비 줄이는 권한을 국회의원이 그러니까요.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제일 합리적인 거는 세비 그 감축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 확대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예. 저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는 다당제 여러 당이 이렇게 협치와 외국 북유럽처럼 이렇게 토론하는 정치를 경험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늘 양당제에서 거대 양당들의 싸움만 봤기 예, 때문에 예.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이 저는 그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된다면 연동형으로 해서 많은 정당들이 들어갔을 때 국회를 봐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안 싸우고 일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주장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 또 비례대표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같으면 또 돈 받고 공천하는 돈 전자 써서 전국구다 이러니까지 있었던 그런 비례대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제가 질문을 딱 던질 테니까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일 잘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네. 왜요?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에서 그 비례대표 그거를 명분화할 수 있게끔 법이 지금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공천장사를 할 수 없게끔 정당 안에서 정당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춰서 너네가 비례대표를 뽑아라라고 명분화를 해놨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인재 영입이라든 이런 게 공정한 루트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비례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당을 가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예. 정당 가입을 해야 되구나. 예. 정당 내 목소리를 내야겠군 해서 약간 정당의 민주주의부터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딱 선거제도 개혁만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거의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병립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민의 자체가 왜곡되게 됩니다. 예. 30%의 득표율만 받아도 50%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고 50%의 득표율을 받으면 90%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민들이 뽑은 만큼 국회가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지금 민주당이 혹은 자한당이 계속 과반 정도를 가져가서 거대 정당으로 남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예, 된다면 예. 그 지금 뭐 선거제도 개혁이 되면 정의당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의석수가 늘어나긴 늘어날 거예요. 이전에 그 표 받은 것들을 보면. 근데 그게 너무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9% 5% 정도의 득표를 받았을 때 의석수가 그만큼 확보돼야 됐었던 것이 다른 당,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갔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원래대로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돌리기 위해서는 영동형 비례대표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뿐만이 아니라 헌법개혁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 뭐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예, 예. 뭐 여러 논의들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국가 틀 자체가 이렇게 맞는 거냐. 어차피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재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고 다당제로서의 예. 물밑 작업들을 해놓을 수 있다면 알겠어요. 국회의원 의석이 늘어나도 충분히 일을 잘할 그 국회의원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충분히 일을 잘할 수 있는 이 마중물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뿐 아니라 이 정치학자나 이쪽 분야에 전문하시는 분들은 대충 연동형 비례대표를 대폭 실시하고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많이 늘리고 그래서 다당제가 되면 서로 협치하게 되고 그러면 싸움보다는 뭔가 정책을 가지고 서로 협상하는 그런 식의 정치로 바뀔 것이다라는 주장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맞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는 잘 안 맞는다 이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내각제 형태의 정당 운영, 국회 운영, 정부 운영 별로 안 좋아하고요. 다당제 별로 안 좋아해요. 양당제에 대통령제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비례대표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국민 정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두 분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숙제죠. 저는 이번 조국 사태 보면서 저는 국민들은 다당제를 받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렴하는 정치가 양당제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으니까는 나는 거기에 선택권이 그 선택지가 아닌데 자꾸 그걸 강요받는 느낌인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선택지가 정말 다양해지고 선거 때마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뽑고 싶은 후보는 맨날 떨어져. 예, 근데 예. 그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선거 제도가 네.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국민이 짬뽕 아니면 짜장면만 먹어야 되나요? 탕수육도 먹을 수 맞습니다. 있어야 되고 팔보채도 마라탕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알겠습니다. 있는 선거제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녹색당의 신지혜 위원장, 미래당의 김소희 대표 같은 분 기존 제도에서는 국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국회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죠? 저희가 못한 말씀을 대신해 주다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녹색당 신지혜 공동위원장, 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표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